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개보수 나갈 차례죠? 교재 189쪽입니다. 암기표가 나왔죠? 자주 보시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암기표 나오면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이거 다 암기한 80점 맞습니까? 못 맞아요. 자료일 뿐입니다. 자료일 뿐이고, 그러니까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두 암기가 돼 있다면 뭐 중개법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80점 이상 득점하는데 무리는 없겠죠. 자, 그럼 그 중개보수 및 실비 189쪽입니다. 개업공사의 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인 중개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실비죠. 그래서 중개보수와 실비로 구성되는데,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 실비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개업공사가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 절대 보수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간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중개보수 관련 사항인데요. 중개보수의 당연성이란 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수는 당연성, 이게 이제 그겁니다.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의뢰인과 보수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죠. 근데 중개 완성 시에는 당연히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건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개업공사가 상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상인이기 때문에 보수 약정 유무에 불문하고 중개 완성 시에는 당연히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보수의 당연성이라는 얘기고,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담, 컨설팅이라든가 분양 대행은 중개 아니죠. 그러니까 이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업에만 적용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190쪽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그 법제 32조 1항이 실려 있는데요. 좀 읽어드리면, 개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중개보수 청구권이에요. 이게 언제 발생이 되고 언제 행사가 되며 언제 소멸되는지 이해해 두시는데, 요즘 뭐 이거 잘 안 물어보네요. 자, 그래서 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갑입니다. 이걸 팔아달라고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하기를 4월 4일 날 의뢰했어요. 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의뢰한 날짜는 4월 10일이었는데 둘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기는 4월 15일 날 성사가 됐고요. 잔금은 5월 15일 날 치르기로 했어요. 그럼 이 개공의 중개로 말미암아 이 토지에 대한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수를 달라고 쓰는 권리, 이것이 중개보수 청구권이거든요. 이게 언제 발생이 되고 언제 행사가 되며 언제 소멸되는지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갑에 대하여 따집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갑에 대하여 4월 4일 날 발생됐다. 아니다. 4월 15일 날 발생됐다. 아니다. 잔금신 5월 15일 날 발생됐다. 셋 중에 5월 15일. 4월 4일이죠. 4월 4일 날 발생됩니다. 그래서 4월 4일은 중개계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 A 사이에 중개계약이 있었던 거고, 4월 15일은 거래계약 체결을 말하죠. 거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이 이렇게 있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은요, 우리 통설과 판례가 중개계약 시에 거래계약 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이때 이미 발생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중개 완성은 계약 체결 시를 얘기하죠. 그래서 거래계약 시 4월 15일입니다. 이때 이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론과 실무가 좀 틀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실무에서 잔금을 지금 현재 잔금 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발생이 되고 이때 행사되며 지급 시기만 잔금으로 미뤄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전액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급 시기만 미뤄놨으니까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중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보수를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 단서에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개업공인인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했습니다. 이때는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개공의 고의과실이 아니에요.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해됩니다. 중개계약 시 발생이 되고요. 그러면 을에 대하여는 4월 10일 날 발생하죠. 이때 발생하고 행사는 이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급 시기를 실무에서는 미뤄놨더라.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깨지면 여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가볍게 이해 드렸는데 이 보수청구는 재산권이 분명히 맞아요.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계를 정의하더라도요, 이 개업공사는요, 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걸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개공의 채권자는 이것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취하는 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거래계약은요, 개공의 중개로 말미암아 성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 시 행사할 수가 있는데 중개계약 기간은 통상적으로 실무상 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개계약 기간이 있다면 중개계약 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공의 중개로 말미암아 거래가 성사돼야 됩니다. 즉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인과관계와 관련 판례로서 가볍게 이해만 해두면 되는데요. 개공이 매수인을 소개하는 등 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개공을 따돌리고 몰래 만나 계약했습니다. 보수받을 수 있죠. 인과관계 있는 거 이거는. 근데 개공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인물과 의뢰인이 거래한 거예요. 이때는 보수받을 수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이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그 개공의 고의과실로 예를 들어서 개공이 이 토지에 대한 소송 제기된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런 바람 계약이 성사됐는데 나중에 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거 못 받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받은 금액이 있었다면 돌려줘야 됩니다.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보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볍게 이해해 두세요. 그럼 191쪽에 기출지문 OX가 있죠.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중개보수청구는 부정된다. 맞아요? 부정되지 않죠?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한 경우는 보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중개보수의 범위. 자, 법 제32조 사항이 실려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범위는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이에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2항에서 같다. 주택의 동그라미 치시고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실비의 동그라미 치시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로 한다.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이거 밑줄이에요. 마지막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럼 주택과 실비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죠. 다음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주택 외의 동그라미 치시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밑줄 쫙. 자, 보겠습니다. 중개보수의 한도예요. 이 한도라는 것은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이 물건의 종류가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에 따라서 한도를 달리 정했네요. 그 주택과 주택 외로 일단 구분했습니다.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아니에요. 국토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개업공사는요. 주택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요.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령이 직접 그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물건에서는 이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걸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 쌍방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 한도를 정했어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이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입니다. 이거는 거래 금액이 1천분의 9를 한다고 했어요. 1천분의 9. 0.9%죠. 0.9%를 최고한다라고 임대차 등이었거든요. 그럼 0.8%를 최고 한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1천분의 8.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토부령이 딱 정해주고 세부 내용은 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주택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소개했거든요. 주택 저당권. 일방 최고 몇 프로예요, 그럼? 주택 저당권 설정 계약을 소개했다면 0.9예요, 0.8이에요? 주택의 저당권 설정 계약은
임대차 등에 들어가죠. 일방채고 0.8이에요. 주택 매매 교환만 0.9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입니다.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직접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국토부령은 다시 두 개로 나눴네요. 나눠가지고 이 주택이 아닌 물건 중에 오피스텔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의 높이로서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거를 얘기하죠. 이거 주거용 오피라는 얘기죠. 그럼 전용 85제곱미터면은 이거 평으로 환산하면 몇 평이에요? 85제곱미터는? 25평. 아파트라면 이게 32평이죠. 근데 이 오피는 전용률이 낮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40평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냐, 오피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요 오피스텔에서는요, 일단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이죠. 일방으로부터 이 오피의 매매 교환 계약이었거든요. 매매 교환 계약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0.5%죠. 0.5%를 최고 한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오피스텔의 임대차 등이었거든요. 이때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4, 0.4%를 최고 한도로 했죠. 이게 반값 중개 보수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원래 0.9였는데.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이때는 0.5, 0.4로 된 거예요. 그러면 딱 85제곱미터예요. 딱. 그럼 이거 OP 적용하는 거 맞아요? 맞죠? 이게 적용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물건이 뭐가 있냐면 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건 국토부령이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최고로 한다는 그랬어요. 0.9%.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럼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주택이 아닌 물건 중에서 이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거래 유형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죠. 단일한 놀채기를 취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가 매매든 토지 매매든 상가 임대차든 전세든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 일방채고 0.9%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그럼 상가를 쌍방 모드로 중개했어요. 상가 임대차를. 그럼 이러한 경우는 쌍방 모드로부터 일단 쌍방 모드에게 거래 금액 1.8%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요 한도 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 보수 한도액표를 게시를 해야 되죠. 그럼 게시를 할 때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게시를 해주면 되고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이렇게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우리 개업공사 그 한도 게시를 할 때 자기가 받을 한도를 직접 명시하래요. 명시하에 게시해주고 이 게시된 이유를 초과해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한도 정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그 한도표를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지금 현재 17개 시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조례가 실려 있죠. 이거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표입니다. 이거는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서울시 조례를 이제 보게 되는데 경기도 조례가 이거와 같아요, 틀려요? 같죠? 전국 시도 조례가 지금 같다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럼 이제 표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거래금액, 그 다음에 중개보수요율, 한도액.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 유형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거래 유형, 매매, 교환, 다음에 임대차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 금액이 있죠. 다음 중개보수 요율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거래 금액은 그래서 이제 매매 교환, 주택의 매매 교환입니다. 이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있고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죠. 그 다음에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율은 지금 매매는 5천만 원 미만이다. 0.6% 출발하죠. 0.6%. 그 다음에 일방 최고 2억 미만은 0.5%. 이건 0.4%고 이게 반값 보수하면서 6억 9억대가 신설된 건데
이게 0.5%로 0.1% 다시 올라갔죠? 0.5% 이렇게 됩니다. 한도액은 지금 5천만 원 미만은 25만 원, 다음에 2억 미만은 80만 원. 이게 그래서 2580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한도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임대차 등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인 임대차,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 임대차, 1억 이상 3억 미만인 임대차, 3억 이상 6억 미만인 임대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도액 이거 요율은 5천만 원 미만은 임대차는 0.5로 출발하죠. 0.5, 0.4, 0.3. 그 다음에 요거 반값 중개보수하면서 0.4% 다시 올라갔죠. 이게 원래 0.8%였잖아요.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도액은 5천만 원 미만 얼마? 20만 원. 그 다음에 1억 미만은 30만 원. 그래서 요거는 2030으로 개화하자고 그랬어요. 이건 한도액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가 6억 미만까지는 금액이 커지면서 요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도액도 있고요. 3억 미만까지 임대차, 이거는 금액이 커지면서 요율이 낮아지고 있다. 역루진체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 구간대를 벗어난 건 어떻게 되느냐? 즉 주택의 매매 교환가액이 만약에 9억 이상이었다. 그다음에 임대차 가액이 임대차 등의 가액이 6억 이상이었어요. 이게 이른바 세법에서 얘기하는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이거 매매 교환가가 주택이 9억 이상이었습니다. 일방채무 0.9%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등의 가액이 만약에 6억 이상이었다. 일방채무 0.8%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우리 경기도주를 갖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한도액표입니다. 요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건 암기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요? 예?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17개를 모두 암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적용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자, 그래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이 표는 일방한도액표죠. 일방한도액표니까 이 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각각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생각보다 고맙게 잘 물어보는데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 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가 서로 틀렸거든요. 어디 기준한다? 사무소로 통일한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뢰인은 이 사무소에 찾아왔으니까 사무소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평택시에 사무소를 두신 개업공사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 물건지로 간다는 게 아니죠. 경기도주로 갑니다. 이 사무소에는 경기도 조례가 게시가 돼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의뢰인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물건지를 적용한다면 이거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되죠. 엄청 불편할 거라 이거요. 그렇다면 법인의 분사무소의 주택에 대한 중개했어요. 그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주된 사무소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의뢰인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 의뢰인은 그 분사무소를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으로 간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제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게 건물이거든요. 이게 건물인데 이게 이제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었어요. 이게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이게 만약에 구분 건물이었다. 등기가 따로 돼 있는 구분 건물이었다면 각각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건 문제가 안 되고요.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통건물이었습니다. 이게.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요걸 중개했을 때 보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문제예요. 유일치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때는 면적을 기준합니다. 주택의 면적이에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에 대한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한 뭘로 가야 돼요? 상가, 주택외로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면적 기준이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합니다. 그럼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주택도 50제곱미터고 상가도 50제곱미터였습니다. 둘이 같았다면 전체는 뭘로 가야 돼요? 주택으로 가야 된다.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참고인데 이거 면적 따질 때 실사용 면적 기준이에요? 건축물 대장상 면적 기준이에요? 건축물 대장상 면적 기준이 우리는 세법에서는 실사용 기준이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대장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복합 건물.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한 주택으로 간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주택의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이 주택 부속 토지는 통상적으로 주택과 함께 거래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토지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 부속 토지는 뭘 적용한다? 주택을 적용한다. 이 점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이나 이거 분양대행은 이걸 적용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고요. 이게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규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보수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을 했어요. 그럼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을 하게 되면 이거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고요. 전체가 다 무효라고요?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예요. 그래서 법정 보수가 300만 원인데 400만 원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100만 원 부분만 무효지. 이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자,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에서 이걸 공부했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에요. 이 보수약정은 전부가 무효다. 맞아요? 구분되십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죠.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 이걸 무등록 개업공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전체가 다 무효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반환해야 되잖아요, 다. 근데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의뢰인과 보수받을 것을 약정한 거예요.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이건 유효다. 근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 신의칙상 감액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구분되십니까?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 전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근데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은 전부 무효. 근데 우연한 게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했어요. 이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죠.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자, 이제 계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중개보수의 계산이죠. 산식은 일단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율을 곱하죠. 그럼 산출액이 나오는데 이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한도액이 있더라고요. 이 한도액과 비교하여 항상 적응금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액이 더 크면 한도액, 한도액이 더 크면 산출액. 둘이 같아 많은 거 봐도 되는데 이때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래 유형이 일단 매매였다. 매매는 매매대금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자, 아파트 매매가 1억 8천이었다. 최고율 몇 프로? 0.5%죠. 그럼 90만 원 계산되고요. 그러면 이거 한도액 있죠? 80만 원입니다. 이걸 쌍방으로 각각 받을 수 있더라.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상가 매매가 2억짜리였어요. 최고율 몇 프로? 0.9%. 상가는 무조건 0.9%. 이거. 그러면 2918,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짭짤하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거용 OP 85제곱미터 이하짜리였어요. 주거용 OP 85제곱미터 이하짜리. 매매가 2억이었습니다. 일방 최고 0.5%. 그럼 100만 원이죠?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매매 문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그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하셨죠?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소개했어요. 이게 갑이 아파트를 을한테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점유계정. 이게 점유계정이죠? 팔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계약서 써지만 이거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만 받아야 된다? 매매만. 왜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는 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 이것도 잘 물어봐요.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동일 중개대상 무리해야 돼요. 동일한 중개대상 무리해야 됩니다. 다음에 동일 당사자여야 됩니다. 다음에 동일 기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를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하셨거든요. 이 거래 소개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병고한 거예요. 우리. 그럼 을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따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동일 당사 조건 충족 못했죠 지금.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자, 그다음 이제 매매를 다 봤고요. 분양권이 나오고 있죠?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가액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분양가로 하면 안 됩니다. 분양권은 기납입금이죠.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그래서 기납입금에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간다. 이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P라 부른다. P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액 5억짜리였어요. 분양가가 5억이었고요.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고 1차 중도금이 1억이 납입이 됐고 여기에 P가 5천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총거래 대금은 1억 5천에 P 5천 붙이니까 2억 됐죠? 2억입니다. 요율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 2억 이상 6억 미만이니까 딱 2억에 걸리면 0.4%입니다. 그러면 2, 4, 8, 80만 원이죠?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다음에 같은 조건의 상가였다. 그럼 상가 2억 적용하면 되죠? 상가 2억은 0.9%니까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조건의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이거였다. 그럼 역시 이 분양권, OP 분양권이었어요. 역시 그러면 100만 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분양권의 경우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야 됩니다. 분양가액의 프리미엄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걸 주의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거기 그저 195쪽에 판례 있지 않습니까? 개업공사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쫙.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뭔 사건이었냐면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착오란 거예요.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금지를 해놨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착오란 건데 우리 형법이 어떻게 되냐면 법률의 착오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업공사가 분양권 거래를 중개해놓고 보수를 어떻게 받았냐면 분양가액에다가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야 보수 초과로 다 기소가 된 거죠. 그래갖고 개국이 항변하기를 내가 무식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그래갖고 보수를 이제 초과해 받았으니 나는 법률의 착오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개공이 중개보수조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즉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 이것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그랬죠? 근데 나 이 말이 제일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이건 거래 관행도 아니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법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법원이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분양가액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분양권 전매 개업공사들 모두 불법행위자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계산된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 개업공사가 일반 과세 사업자였어요. 그럼 세금계산서 끊어야 되죠. 그럼 세금계산서 끊을 때 부가세는 별도 10만 원 더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의료인들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법정 한도에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에요.
맞죠? 조회된 금액이.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11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고요. 이제 세 번째, 교환으로 갑니다.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라 이거예요. 그럼 거래 금액이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거래 금액이 두 개 나오면 뭘 기준한다고요? 큰 것을 기준한다. 그래서 아파트 5억짜리입니다. 단독주택 4억짜리예요. 둘이 맞바꿉니다. 그럼 5억에 기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환은 큰 것 기준인데 왜 그랬냐면요. 5억짜리를 줬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 물어야 되고 4억짜리 주는 사람 5억짜리를 받았죠? 그러니까 5억에 따른 보수 물어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 5억 이제 곱하기 0. 이거 4%죠? 그러면 5, 4, 20, 20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단독 4억을 주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한다고 그랬죠, 이거. 이거를 민법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보충금. 보충해 준 거예요.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중개보수 계산할 때 이 보충금에 대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순수 가액만 비교가 큰 것 기준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데 지금 썼던 참고예요. 만약에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5억짜리를 맞바꿨다. 이건 거래 금액은 둘이 같죠. 근데 요율이 둘이 틀리죠. 요율 체계가 다른 물건끼리의 교환입니다. 이때는 뭘 기준한다? 상가 기준한다. 이때는. 그래서 5, 9, 45, 450만 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래서 큰 것 기준이에요. 상가를 줬으니까, 상가를 받았으니까. 전부 다 이제 상가에 따른 보수를 물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이 경우. 아파트 여기서 5억짜리하고 상가 3억짜리를 맞바꾼 거예요. 요율 체계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죠,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가? 원래 요율 체계가 다른 물건 있잖아요? 이것은 각각 계산해요. 각각 계산해갖고 높게 나온 걸 적용합니다. 그러면 요건 보수가 얼마 나와요? 200만 원. 요거는 270만 원. 그러니까 270 기준한다는 얘기죠? 요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죠. 큰 것 기준이라고 시행규칙이 돼 있으니까 일단 거래금액 큰 것 5억 기준이고 유권 해석이 요율체가 다른 물건끼리 교환은 수수료율이 높은 걸 적용한다. 보수율을 높은 걸 적용한다. 그러니까 5억 기준하고 보수율 높은 게 0.9죠? 450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견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율체가 다른 물건은 각각 계산해서 큰 것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교환이 되신 거.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근데 실무적으로 교환은 중개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기가 실제로 횡행하니까 일단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제 임대차로 내려갑니다. 이 임대차는 월세가 없는 것을 우리는 전세라 부르고 있죠. 그럼 전세의 경우는 거래 금액을 전세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싼 것으로. 아파트 전세 8천. 최고율 몇 프로? 0.4%죠. 그럼 48, 32만 원 나오는데 한도 액 있죠?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어요. 2만 원 더 받아버리면 1년 이하 지역금 1,000만 원이 벌금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상가 전세 8천짜리였다. 그럼 역시 곱하기 0.9. 상가니까요. 그럼 8, 9, 72. 72만 원이죠.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이게. 그럼 이제 주거용 5P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전세 8천짜리였습니다. 0.4%. 32만 원이죠.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시험에서 계산 문제 낼 때 말이에요. 주택은 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상가 5P 저거 있죠. 토지. 이거 제시 안 합니다. 최근 계약 자체가. 그리고요. 25회 때인가 그때는 진짜 치사하게 했는데 상가를 딱 물어보면서 제시를 주택을 딱 해놓은 거예요. 요율을 상가를 물어보면서 주택을 제시해놨어요. 요율표를. 그래갖고 공부를 어설프게 하시고 가신 분은 이게 뭔 문제야? 아무리 문제를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다가 또 주택률 적용 딱 해갖고 계산 딱 해놓고 시험 잘 봤다 하고 놀러 왔는데
집에 와서 채점해 봤더니 비가 사정없이 내리고 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주택은 제시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확실히 보고 가야 돼요. 이게 문제가 점점 치사해지죠. 어제 갔던 학원은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문제지가 우와, 세상에 첫 모의고사 아니에요. 장난을 쳐도 그렇게 장난을 쳐놔서 하죠. 그리고 내가 3시간 내내 몰아가고 왔네. 그 출제자가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문제를 그따구로 냈다고. 아주 승질 나갖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내도 여러분들은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약에 그런 문제를 진짜 이 한 9월 달쯤에 내버렸다, 죽었지. 학원 발칵 뒤집었을 거야. 9월 달쯤에 내버렸습니다. 맨 장난이야, 중개법이. 맨 장난. 야, 나 진짜 그 선생 진짜 대단해. 하나도 안 배워냈어. 어쨌든 내가 알아요, 누가 냈는지. 옛날에 나랑 많이 싸웠어. 문제 그따구로 낸다고. 자, 그래서 전세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나처럼 문제를 정통으로 내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 윤 교수가 들으려면 굉장히 섭섭해하려나? 하기선 뭐 그럼 때문에 내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쨌든. 근데 그 친구도 문제를 참 잘. 내가 이제 그 중개법 선생 중에 참 괜찮다고 이제 하는 친구가 그 친구고, 이거 나랑 이제 비슷해요, 스타일 자체가 다. 이게 그러니까 강의하는 스타일은 이제 좀 틀리지만 어쨌든 문제 내는 각도 이런 것들 다 보는 각도들 거의 다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참 좋아하는데, 중개법이 그래서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게 맨 장난쳐놔서 그래요. 맨 말장난. 예. 나중에 모의고사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근데 그나마 이 유인물, 제가 나가는 유인물 있죠? 이건 지금 정통 문제예요. 정통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데, 아마 장난 모의고사 다른 학원에서 이제 문제 낼 것들 한번 모의고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그럼 이제 그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인데, 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가 있죠. 월세가 있으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여기서 몇을 한다? 100을 한다. 이게 거래금액이에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그거라고 그랬죠? 100이라는 숫자가. 옛날에 그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월 일부이자 쳤던 거. 월 일부이자를 역산한 거예요. 일부는 1%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연리로 따지면 12% 이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보증금 5천짜리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월세가 30이 있었다. 그럼 지금 거래금액은 5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이네요. 맞죠? 이게 3천만 원 나오죠. 그러면 합산하면 이거 8천 나오지 않습니까? 8천짜리 계산해봤죠? 3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조건에 이게 상가였다. 그러면 거래금액 8천 나왔죠? 역시 계산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조건에 5P였어요. 85제곱미터 이하짜리. 그럼 역시 거래금액 8천 똑같이 나오죠? 계산해봤죠? 32만 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일부이자 쳤다는 게 그거예요. 3천만 원.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가는데 5천만 원밖에 보증금이 없다. 3천만 원 월세 전환시키는 거예요? 월 일부 1%. 그러면 30만 원 나오죠? 연리로 따지면 이거 12%죠. 다시 곱하기 100 하면 이거 3천 나오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100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고요. 근데 이게 2006년도부터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중개법 시절 2005년도까지는 여기다 계약기간 월수를 곱했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통상 24, 상가는 통상 12가 곱해졌어요. 근데 이게 2006년부터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액임대차에 있어갖고 무료 중개보수가 실제로 3배가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정을 하게 된 거죠. 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온 거예요. 미만이 나오면 이때는 보증금에다 더하기 월세 곱하기 몇을 한다? 70을 하더라.
이 70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낮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증금 이게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내려갑니다. 조정을 해준 거죠. 수익임 차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짜리였어요. 월세 20만 원짜리. 그럼 이거 얻는 계산에서 4천이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20만 원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70을 해야죠. 그럼 총 거래대금 얼마 나와요? 3,4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 물건이 만약에 주택이었어요. 그럼 주택률 적용해야 되죠? 곱하기 0.5%죠.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맞죠? 그럼 0.5%. 17만 원 계산되죠? 쌍마가 급할 수 있고, 이게 만약 같은 조건의 상가였다. 그럼 곱하기 0.9%죠. 그러면 30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 이거 같은 조건의 OP였다. 주거용 OP 곱하기 0.4%죠. 그러면 13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대원칙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는 그럼 딱 5천 나오면 70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5천만 원 미만 나왔을 때만 가는 거예요. 딱 5천 나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곱하기 70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가도 그렇게 하고 오피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죠 지금.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이라고 하는 방식 전부 다 그렇게 한다. 토지임대차든 주택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주택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점 또 같이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보수 계산 연습이었습니다. 계산 연습했고, 그럼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195쪽 맨 밑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한다. 중개 완성 시가 아닙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요. 이것도 이론적으로 맞지 않죠 지금. 어쨌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한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법상 영수증 이거 교부제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폐지했어요. 우리는 영수증교부 폐지됐습니다. 자, 그러나 왜 폐지했느냐? 우리는 지금 사업자죠 전부 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무조건 영수증 끊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소득법 시행령에서 고소득지급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가맹비용으로 모두 가입을 해야 되죠. 가야 되고 보수를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받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현금 영수증 끊어야 됩니다. 무조건 끊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96쪽에 문제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26회 기출이죠. 작년에 계산 문제만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보겠습니다. 26회 기출이 실려 있는데 공인인증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1번입니다. 공인인증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은 무효이다. 알아보시겠어요?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등록 중개업 아니에요. 맞죠? 다음 2번 지문. 개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한다. 맞습니까?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3번. 주택 부속토지 포함이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를 운영한다. 주택 외. 국토부를 운영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맞고요. 4번. 주택 부속토지 포함이고 주택의 중개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는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로 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1천분의 9. 매매교환은 1천분의 9. 근데 임대차 등은 0.8이죠. 자, 5번 갑니다. 중개사물의 소재와 중개사무소의 소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지에 관한 시도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OX, X. 물건지가 아니고 사무소 기준이죠. 예,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러면 정답 5번이었어요. 되게 쉽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개공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매매가 얼마라고요? 6천.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얼마냐? 문제 참 까탈스럽게 냈죠? 그냥 매매나 하나 계산해라. 그럼 될 텐데. 자, 그럼 나중에 이제 계산 연습할 때 이걸 제가 확실히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킬 건데 일단은 이거 지금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쌍방이냐 일방이냐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쌍방, 일방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럼 일단은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차이기를 했죠? 그럼 지금 일방이죠? 맞잖아요? 그럼 일방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 차이를. 그럼 이제 지금 매매가 얼마였어요? 6천만 원. 맞죠? 자, 그럼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제시된 이유를 정확히 봐야 되죠? 이거 지금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매, 거래금액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0.5%다. 0.5% 제시했죠? 그럼 0.5%. 그럼 얼마 나와요? 30만 원. 이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임대차는 지금 현재 임대차는 조건 제시가 보증금 1,500이었죠? 1,500만 원이었고 여기에 월세가 지금 3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그러면 이거 딱 얻는 계산에도 4,500밖에 안 나왔죠? 곱하기 100에 합산하면. 맞죠? 그럼 곱하기 70으로 가야 되죠, 이거. 70으로. 그러면 이거 37, 21, 2,100이고 1,500이죠? 3,600만 원이에요. 그럼 3,600만 원 제시된 이율이 0.5% 맞나요? 5천 미만은 0.5%죠? 0.5%. 그러면 0.5% 때립니다. 그럼 5, 6, 30, 3, 5, 15. 18만 원 나오죠? 18만 원. 갭. 12만 원. 됐습니까? 이걸 만약에 4,500으로 해볼까요? 4,500만 원 때려버리면 곱하기 0.5%죠? 그럼 5, 20, 22만 5천 원. 맞죠? 22만 5천 원. 7만 5천 원 갭인가요? 맞죠? 7만 5천 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뭔 말인지 되세요? 이거 계산 잘못해버리면 바로 또 정답 바로 2번에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보고 왔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물어본 이런 문제 참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이거 문제를 좀 까탈스럽게 냈다고 그랬는데 보수를 이 정도 연구해서 내야지 문제를. 이게 진짜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내줘야지 문제라. 그래야지 내가 푸는 나도 풀맛이 나고. 근데 여러분들은 엄청 안 좋죠? 예, 엄청 안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여러분들을 많이 무시했으면 좋겠죠? 예, 일단. 자, 그러면 실비로 갈까요? 그 밑에 실비. 32조 제2항이 실려 있는데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로부터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요즘 실비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나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실비. 그래서 뭐 잘 안 물어보는데 실비의 부담자가 누구냐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실비에 대해서는 현재 종류가 두 가지가 언급이 됐네요.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어요. 이게 인정된 취지를 꼭 이해를 해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부담자가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는 건 그겁니다. 개공은 확인 설명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설명 근거자료 지시해야 돼요. 그럼 근거자료가 그 토지제한 건축물 대항전 각종 공부였죠. 그럼 공부 때는데 그 증지대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물어봐야 되죠. 물어줘야 됩니다.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거는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예치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예치 관련 비용이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실비의 한도, 이거 아까 읽어봤죠. 실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냐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정하는 거 똑같죠, 지금.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한도는 시도조례가 정한다.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실비도 결론적으로 시도조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비에 대해서도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 우리가 틀렸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무소 기준으로 해야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국토부령이 실비 범위를 일부 정해졌는데 어떻게 정해졌냐? 국토부령이 정하는 실비의 범위라는 것은 둘이 뭉술하게 정해졌다고 했죠? 둘이 뭉실이 맞아요? 둘이 뭉술이 맞아요? 둘이 뭉실이 맞아요? 둘이 뭉술이 맞아요? 뭉술이 맞대요. 둘이 뭉술. 그게 맞답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또 이 YTN에서 또 들어봤거든. 오늘의 국어. 이번 주 국어 해가지고 둘이 뭉술이 맞답니다. 어쨌든 그 말이란 얘기예요. 이게 어제는 애누리 얘기하더만. 애누리가 일본어계예요? 순수 국어계예요? 순수 국어. 그럼 애누리는 우리가 깎는다는 표현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올리는 의미도 있대요. 두 가지 복합 개념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애누리 그러면 올리는 거고, 사는 입장에서는 애누리 그러면 깎는 거고. 맞아요. 어제는 그 얘기했어. 자, 그럼 어쨌든 이거 국토부령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의 한도는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의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죠 지금. 이게 그리고 대충 정해주고 시도주가 정하고 있는. 그래서 교재 현재 198쪽에 서울특별시 조례가 실려 있죠. 이거 우리 경기도 조례 같다 틀리다. 같다. 실비 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산출 내역이 재증명서 공부의 발급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비, 발급 열람 건당 대행비가 있죠. 얼마? 1,000원. 이거 추적서로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예치 수수료, 보험 공제 가입비, 공부 발급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예치 비용이 분명히 맞아요. 그럼 요 비용 이거 조례가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광고료라든가 측량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실비다 아니다? 실비 아니라는 거 한눈에 알아보세요. 실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광고료가 발생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의료인과 별도 합의해서 가야 돼요. 별도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비라에 가다 버리면 그냥 바로 실비초가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 점 믿으시고. 그럼 요 비용이 발생됐을 때 경우는 이걸 누구한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는 것은 집물건 팔려고 개공이 먼저 공부를 떼는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 취득 의뢰인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 이전 의뢰인. 매도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죠? 이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요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그랬죠? 계약 깨졌을 때 바로 계약금 돌려주고 끝내자 이거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비용 발생되면 취득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비 부담자 정해져 있어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부담자가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것은 취득 의뢰인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내면 틀렸네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개공사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고, 실비는 후불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먼저 개공이 지출한 다음에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후불적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죠. 중개보수와 달리.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지만. 자, 그럼 199쪽에 기출지문 OX가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OX, X. 이건 취득 의뢰인이죠.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